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출범식 진행을 맡은 김민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재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집중하고 계시고 현장에는 정말 소수의 몇몇만을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계 내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는 잠시 후 경남본부의 출범 축하 공연을 영상으로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본행사로 개회 선언 그리고 경과보고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전해드린 후에는 바로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응원 메시지 또한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마음으로 감상을 한 후에는 출범 선언과 함께 폐회가 이어지고 바로 2부 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강연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영상을 집중하신 시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하셔서 이 시간을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하기 위해 현재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저희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에 앞서서 우리 지역 출신 트로트 가수죠. 배진아 씨의 축하 공연 준비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그래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우습게도 보일 거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무거운 운명에 싸울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세상에 도전하는 게 외로울지라도 함께 해줄 우정을 믿고 있어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드넓은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배진아입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남본부의 출범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은 배진아 씨의 축하 공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출범식을 시작할 텐데요. 힘차게 시작하면 현장에 많은 분들 계시면 환호와 박수 소리가 날 텐데 영상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함께 힘차게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힘차게 박수와 함께 시작을 했고요. 행사 진행상 국민들에는 생략하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김영준 사무국장님 모시고 그간의 경과 보고를 청해 듣겠습니다. 경남본부 사무국장 김영준 인사드립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중앙에서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경남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범도민운동을 펼치고자 경남본부 출범을 준비해 왔습니다. 도내 각계각층 인사 70명의 대표 발기로 출범한 저희 경남본부는 지난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는 송순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하였으며 공동대표에는 식생활교육 경남네트워크 김정란 상임대표님, 진주시의회 유재수 의원님, 경남대학교 서익진 교수님, 창원 YMCA 유현석 사무총장님, 경남지역 민주교수연대 이향기 회장님, 창원시 새마을의 장기영 회장님, 마산대학교 황무영 교수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외 11명의 운영위원과 감사를 선출하였으며 지역 원로이신 고승하님, 김윤자님, 박종건님, 신석규님, 이경희님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경남본부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실 이병하님, 이정우님, 허정도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남본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도민분들을 모집하여 분야별 직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군별 지역본부도 구성해 나가 경남 전역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과보고해 주신 김영준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경과부를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애쓰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했지만 특히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상임대표로 활약하신 송순호 대표님께 대표로 인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상임대표를 맡게 된 경상남도 의원 송순호입니다. 우선 기본소득이라는 시대적 논의 과제를 앞으로 경남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경남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경남본부가 출범하기까지 도민 각계각층의 많은 격려와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출범식에 그러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논의 과제입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과도한 신자유주의 물길 속에 가속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재반사회 문제,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저성장과 저고용의 문제는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는 명확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보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풀기 위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존의 제도를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앙에서는 지난 12월 6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경남지역 역시 지역사회에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지고자 경남본부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수당, 농민기본수당, 예술인기본수당 등 부분별 수당과 농촌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 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본부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범도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본부는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을 통해 시행 가능한 제도 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일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여겨졌습니다. 보편적 선거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기본소득 또한 언젠가는 당연한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모두가 딛고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후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 상임대표님께서 이 시간이 이루어진 데 대한 의미를 깊이 새겨주시는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마음을 들어볼 순서인데요. 축하 영상은 세 가지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강영훈 공동대표님께서 보내오신 영상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강남훈입니다. 오늘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이 코로나 재난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본소득의 뜻을 갖지 않은 동지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코로나 재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재난소득이 기본소득과 가까운 형태로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졌을 때, 국민들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지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좋다는 생각만으로는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뜻을 같이 하고 기본소득을 바라는 국민들이 직접 앞장서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오늘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역본부가 꾸려지면서 지역별로 기본소득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뤄내는 그러한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큰 변혁은 쉽게 되는 일이 없었죠. 그리고 어떤 한두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을 크게 바꾼 걸로 기록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처럼 바닥부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여서 변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힘들이 모여져서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경남본부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축하의 마음을 가득 담아 보내오신 영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경남 지역의 저명 인사들께서 보내오신 경남본부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들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님, 통영시 강석주 시장님, 그리고 고성군 백두현 군수님께서 영상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먼저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송순호 상임대표를 비롯해 류재수, 서익진, 류현석, 이한기, 장기영, 천영훈 공동대표와 운영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소득이 처음 소개됐던 10년 전쯤만 해도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생소했던 기본소득 제도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전체 43만여 가구에 시비를 포함한 2,90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 자체 분석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포퓰리즘, 세금 정세 등 아직도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필요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가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이 원하는 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분의 공동대표님과 상임대표를 맡으신 송순호 도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민 모두가 좋아하는 고성군수 백두현입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성군은 13세부터 18세까지 고성군에 주소를 두면 가계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5만원에서 7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청소년 꿈큐 바우처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간 고성군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시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작은 출발이 큰 울림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출범을 축하드리며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의 마음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축하의 마음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국민운동,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창하시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계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보내오신 영상입니다. 축하의 마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공급 역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 역량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요 역량 때문에 구조적인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순환하기 위해서는 수요 역량을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안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불거진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경제 효과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경남을 중심으로 더 널리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경남본부 출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송순호 상임대표님 그리고 함께 준비해 주신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축하의 마음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축하의 마음까지 받고요. 축사를 듣는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축전을 통해서 축하의 마음 아낌없이 보내오신 분들 계신데요.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과 허성원 김해시장님의 축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님의 축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할 2021년을 준비하고 있는 12월에 온라인으로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식과 강연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물질적 조건이 인간 삶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삶이 기본적인 토대임은 분명합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많은 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시기, 성장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기본권과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펼쳐질 기념 강연회와 함께 열리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출범식은 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번 행사가 다 함께 행복한 사회, 더 나은 복지사회를 향해 기본소득 보장을 앞당기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축년 새해 힘찬 기운이 참석하신 모든 분과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 시장님이신 허성곤 시장님께서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식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본소득을 새로운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여해 기본소득을 논의할 사회단체가 우리 경남 지역에 출범함은 무엇보다 뜻깊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경남본부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범도민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을 위해 애쓰신 송순호 상임대표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 경남본부 회원님들과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두 분의 마음 모두 아마 여러분의 일상의 행복은 물론이고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들이 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보내오신 것 같습니다. 축하의 마음 듣는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의 자축의 메시지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 응원의 마음을 듬뿍 담아 축하의 마음까지 함께 덤으로 얹어주셨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빈지태 도의원입니다. 먼저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경남지역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늘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농민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 경남도의회는 농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는
우리 농민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이와 함께 요즘 국민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민들에게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제를 통해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또한 살기 좋은 농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출범하는 기본소득 국민 경남운동본부가 전 국민의 호응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소외받는 국민 없는, 그래서 살기 좋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마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황무현입니다. 이전부터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독일이나 프랑스, 특히 프랑스의 앵따르미 땅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의 마치 천국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리나라에 창작하는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회에 나가는 예술인 지망생들이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예술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술인 기본법에서도 이미 예술인들의 사회적 공헌과 공공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이 얼마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결합과 이어지지 못해서 창작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술인들이 창작과 경제적인 중간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기본소득 경남에서 경남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은 더더욱 고무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여기에 누구나도 나서서 박수를 치고 동참할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윤자입니다. 먼저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번에 우리가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이제 고통을 겪었는데요. 특히 우리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의 수치가 증가했다라는 통계도 이미 발표되었고요. 우리 여성들에게 가사와 돌봄의 이 무게가 너무나 크게 가중되어서 우리 여성들은 이런 그 큰 무게를 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올해 우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런 이제 통계를 냈었는데요. 상반기 자살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상반기 자살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전체 자살률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여성의 일자리와 이 자살 원인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데요.
우리 20대 여성들이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 서비스에 가장 큰 타격을 준 거죠. 그러다 보니 20대 여성들이 그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우리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우리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이 코로나가 몰고 온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기본소득 이 제도가 빨리 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앞으로도 차후 미래에 이런 재난 상황이 이번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그렇게 예측하시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또 닥친다면 우리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우리 여성들은 더욱더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3만 불 시대를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3만 불 시대를 접어들면서 우리 여성의 삶의 질도 그만큼 덩달아 좀 올라가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여성의 삶이 오히려 더 뒤떨어지고 우리 여성들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기본소득 이 제도가 좀 한시 빨리 좀 도입이 되어서 우리 여성들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출범이 우리 경남 지역의 여성들이 다른 경남 지역 여성들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남운동본부가 우리 경남 지역의 여성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국민운동본부가 결성이 되고 출범이 되어서 좀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도 이 기본소득제가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경남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본소득이든 기본소득이든 우리 예술인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진다면 우리 사회 문화의 질도 함께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본소득 경남본부가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본소득 경남본부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사와 육아에서 벗어나는데 기본소득이 여성들에게 무척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좋겠지만 정말 실현 가능할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 경남본부의 활발한 활동이 경남 여성들한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전 세계 선진국에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농민기본소득을 비롯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도입되어 농민들과 국민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하루빨리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화이팅! 도민 여러분께서 응원 주시는 만큼 그 이상의 경남의 발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지의 도민 여러분이 보내오신 응원과 함께 응원 영상 축하 메시지 모두 잘 들었고요. 이제 1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출범 선언을 할 텐데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대표단의 출범 선언은 힘찬 목소리로 이곳에서 할 테니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선언 공동대표 맡으신 세 분과 함께합니다. 경남적 민주교수연대 이한기 회장님, 창원 YMCA 유현석 사무총장님, 그리고 송순호 상임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 출범 선언문. 한류의 열풍이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 분야의 한류는 일시적 돌풍이 아닌 추세로 자리 잡았고 첨단 산업과 기술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K-방역은 어떻습니까? 유럽을 비롯한 아메리카 역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오히려 통제 수준을 낮추는 모습까지 보이며 세계 최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한반도 역사가 세계사에서 뒤처진 채 따라가는 역사였다면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새로운 미래는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당당히 서게 되었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 저런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서구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넘어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구적인 문제로 마주한 기후위기, 신자유주의가 가속화한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저성장과 저고용의 시대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와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이라는 핵심적 해법을 들고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지역 역시 지역사회에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지고자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남본부를 결성하였습니다. 과거 200년이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가 미덕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적정한 생산과 현명한 소비가 더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런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사회의 제도입니다.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적 시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첨단 산업과 기술, 문화와 예술을 넘어 이제 사회경제 시스템도 당당히 선도해 나갈 때입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만으로도 기본소득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지역경제를 바꾸는지 몸소 느꼈고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모든 기본소득 논의를 범국민적 사회운동 차원으로 추진할 국민경남운동본부를 출범을 선언합니다. 이 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을 혁신할 국민운동이자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한 위대한 국민행동입니다.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시행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 발전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힘은 언제나 국민의 열망과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공감하는 경남 지역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힘차게 이한기 회장님과 유현석 사무총장님, 송순호 상임대표님 세 분의 목소리로 들어본 출범 선언이었습니다.
출범선언의 내용들에서 깊이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영상 너머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1부의 공식적인 순서 시간은 마무리하고 이제 2부로 찾아뵐 순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2부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4시 10분부터 시작될 2부 순서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공동대표이신 국민대학교 김세준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초청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은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텐데 참 듣기 어려운 강연이라 어렵사리 모신 이 자리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이 자리 영상 너머에서 빛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멀리서 웃으며 응원해 줄 수 있는 것, 건강을 지키는 거리 유지를 하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울 수 있다는 것 거듭 확인하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도 잘 보내시고요. 새해 맞이 건강하게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진행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사회혁신을 주도해온 경상남도에서 이런 출범식이 열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런 역사적인 의미에 걸맞는 분을 저희가 특별하게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TV나 라디오만 틀면 항상 나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요즘 기본소득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을 정도로 사회혁신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맡고 계시고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이게 경제다 등 총 22권의 명저를 써오신 최백은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받은 최백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만들어지리라고는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했었고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요, 기본소득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오래전부터 연구해 오신 전문가분들도 많고요. 또 운동해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과연 지금 지속 가능한가? 저는 이대로 그냥 간다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이제 제가 예를 든다면요. 일단 경제가 조만간에 성장 중단 시기에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경제학자들이 오래전부터 뭐 사실 경험적으로도 성장률이 쭉쭉쭉쭉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1%포인트씩 떨어져 왔기 때문에 조만간 제로 성장률 시대로 이제 우리가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장 중단의 시대가 조만간에 돌아올 것이고요. 거기다가 우리 경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일자리화하고 소득을 그러니까는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을 떠맡았었던 대표적인 산업인 제조업의 위기가 지난 한 30년간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는 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경제 산업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는요. 그다음에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가 중에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나라인데 일본보다도 한 1.5배 정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노인 빈곤율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하나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규모 10위인 소위 말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코비드19 즉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 문제 혹은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후진 국제사회 속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앞에서 소개한 우리 경제의 이 생태계가 지금 활력을 잃어가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산업 구조가 굉장히 그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이런 산업 구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의 경쟁력 때문에 제대로 온실가스 감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계들 입장 속에서는 특히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저녁 있는 삶을 우리가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존재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우리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출근은 했는데 우리가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듯이요. 출근을 했는데 퇴근을 못 하시는 분들 한 해에 6명씩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 하루에 6명 정도씩 발생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런 산업 재해가 굉장히 여전히 후진국 정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회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 사회 청년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7.5명 정도, 거의 8명 정도는 한국을 떠나서 살고 싶다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요, 지금요, 우리 사회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굉장히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는 20세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충격들, 소위 대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던 저는 이걸 이제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빈도수가 많아지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위기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거나 예측할 수 있으면 위기는 발생하지 않죠. 근데 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나 예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축적한 지식이라든가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지식 체계가 지금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충격이 나타나더라도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고 땜질식으로 계속 처방을 하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재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각 국가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국가가 그러니까는 부채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 반복되면서 특히 이제 저는 청년층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될 청년층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는 우리 사회 미래도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회 과제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성장은 우리가 조만간에 성장 중단 시대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성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쓸 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의 성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한다면 착한 성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자초했죠.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세웠지만은 사실상 포기를 했고 근로시간 단축도 그러니까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사실상 300인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유예하는 걸로 사실상 유예를 했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는가 라는 이런 점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성장을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요. 장시간 저임금에 그러니까 의존하는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우리 경제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 부분을 우리가 구조조정을 못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하니까는 이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친 거죠. 그래서 중단을 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구조조정과 산업재편은 반드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해야지만이 저는 기후변화 문제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린다면요. 우리 경제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을 빼놓으면은 사실상 그러니까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먹고 살만한 가게가 먹고 살만한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없습니다. 선진 국가는 그나마 서비스가 좀 있는데 우리는 되게 서비스가 저부가 가치 서비스 부분인 자영업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 제조업의 위기가 지난 30년간 진행이 됐어요.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소위 격차 사회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혹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 이런 것들이 구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의 대물림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가 다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는 성장률 중에서 57%나 건설 투자가 만들어낼 정도로 이건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선진국가는 대개 한 2% 정도뿐이 안 됩니다.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요. 근데 우리는 거의 60%에 가까운 이런 것을 할 정도로 건설 경기라든가 부동산의 인질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동화가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동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력들은 이 자동화 기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동화 기술에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로봇 도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게 인공지능형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화가 진행되게 되면은 일자리 대참사하고 초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 눈앞에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 결과로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었죠. 2016년에 전체 가계 중에서 90%가 소득을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이건 대참상이죠. 전체 가계의 90%가 소득이 후퇴한다는 얘기는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득을 그나마 개선을 시켰습니다. 개선을 시켰는데 이게 2020년부터 중단이 돼버렸죠.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1분기에 주로 그러니까 하위 한 60% 가계가 충격을 받았고요. 소득 후퇴를 경험을 했고요. 2분기에만 소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분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서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하나의 경험을 하고 1분기와 3분기에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굉장히 소득이 후퇴하는 경험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제조업이 우리가 주력 산업인데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초 이후에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게 멈춰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미래가 자꾸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자초한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제가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마을을 살고 있는 마을에 위에 뚝을 막고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뚝을 막고 살았는데 뚝이 터진 겁니다. 뚝이 터지니까 물이 범람하면서 집이 침수되고 물에 빠져 생명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겠죠.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먼저 생명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침수된 집이 침수됐기 때문에 임시 주거시설도 제공해줘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뚝을 재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 생명을 그러니까 구해내고 임시 주거시설 제공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뚝을 재건하는 거는 못 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단한 거고 노동시간 단축도 유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 생태계가 지금 그러니까 연못에 고여있는 물처럼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경제 생태계를 대전환시키는 것은 저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숙명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산업 생태계는 실질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려면요. 그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흔히 비유적으로 착한 의사는 필요 없다. 환자한테는. 능력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산업정책은 구호가 돼버립니다. 그냥 구호가 돼버립니다. 그게 역대 정부에서 2000년대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 오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을 자문을 하면서 경험한 걸로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을 김동연 부총리 때 플랫폼 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홍남기 부총리 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했었고 그 똑같은 얘기를 지금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한국형 뉴딜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돼 있죠. 디지털 뉴딜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육성처럼 똑같은 그러니까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원과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요. 그러면 이 지금 변화를 이해하려면은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산업 생태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생태계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 두 생태계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눈으로 가지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이 얘기는 제가 그동안에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디지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과거와 달리요. 개방, 공유, 협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이 원리가 핵심이 되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인데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가 한 가지만 비유를 한다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데이터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데이터 혁명을 얘기하고 인공지능 기술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그러니까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새로운 가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걸 흔히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은 4C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 할 때 크리에이티비티,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할 때 크리티컬 싱킹,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소통할 때 C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어퍼레이션, 협력할 때 C를 얘기를 합니다. 이 4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흔히 얘기를 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자, 우리 경제는 지금
이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플랫폼 사업 모델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지난 20년 동안에 지체된 상황을 하루빨리 단축적으로 하면서 선진국가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정체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경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이런 이중 과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건 준비한 자료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태계가 경제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이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과거 우리가 농업 생태계에서 우리가 제조업 생태계로 바뀔 때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살면서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방식, 조선시대의 시스템 제도를 가지고 산업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조업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는 인재라든가 제조업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나 제도를 가지고는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과거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거 못지않은 대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구성원과 국가 간의 어떤 계약이 있었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는 새로운 그러니까 사회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본권들이 있습니다. 산업사회 때 필요로 했던 하나의 기본권이 있듯이 다른 또 우리가 기본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혁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동과 자본만 가지고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노동의 양과 자본만 가지고는요. 이 혁신의 원천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회가 21세기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청년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저는 이게 사회가 투자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복지 차원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개혁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누구나가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는 의미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삶을 추구할 때 그걸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를 할 때 그러니까는 최소한의 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제공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러니까는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성공한 이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몫을 운이 나빠서 실패한 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러한 사회가 돼야지만이 저는 혁신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교육혁명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니까요. 이 교육혁명은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그러니까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사실 그러니까 보장받아야 됩니다. 누구나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접근권은 데이터가 지금 우리 이 경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선진국가들처럼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 안 된 상태 속에서 부족한데 이 부분을 저는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기반을 만들자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권으로 중요한 거는요. 기본주택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굉장히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다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거 조건을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이런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결혼을 본인이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살 공간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결혼 못한다는 것은 저는 야만적인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우리가 의식주가 기본적인 우리가 농업사회부터 기본적인 하나의 삶의 조건이듯이 기본주택은 우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입니다. 기본소득을 지금 많은 분들은 복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부분 전통적으로는 복지 차원에서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기본소득은 여전히 지금 개념이 진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기본소득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기본소득은 혁신의 시드머니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혁신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디어는 산업사회하고 달리 노동시간의 비례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노동시간을 그러니까 4시간 하는 사람보다도 8시간 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2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간에서 나옵니다.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게 하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근데 노동시간을 줄여주게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요? 임금소득이 줄어들지요. 그 임금소득을 그러니까는 줄어드는 만큼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자유시간을 확장시키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자유시간을 확장시키지 못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노동소득을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보게 되면은 대개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일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이게 산업사회 때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우리가 누구나가 우리가 대부분이 노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노동할 기회도 굉장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노동으로부터 그러니까는 혁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에 굉장한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게 되면은 기본소득을 젊은 층들은 되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반면에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 산업사회 패러다임으로 이 기본소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본소득 우리 사회 속에서 혁신을 그러니까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기본소득은 저는 이 혁신을 위한 우리가 사회적인 투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기본대출입니다. 기본대출이에요. 우리가 금융은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이것을 공론화시켰죠. 기본대출 문제를요. 사실 우리가 금융의 접근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기회를 좀 주자는 이런 이제 취지가 아니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신용등급 1등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리로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 됩니다. 신용등급 1등급이요. 그럼 1년에 이자가 한 2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20만 원 정도 갚는 거는 부담이 안 됩니다. 1년에 20만 원 정도 이자 갚는 것은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정도라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5명만 모여도 한 5천만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창업에 소위 말해서 종잣돈은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온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이 새로운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저는 우리 사회의 미래는 단언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청년에 대해서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은 저는 이거는 사회적인 투자고 기성세대가 최소한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제공해 줄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는 사실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제로서 우리가 일자리 국가 보장제.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지난 20년 동안에 한 실업률이 한 3% 정도 되는데요. 한 3% 정도를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든가 협동조합들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연결시키게 된다면은 최저임금 인상도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그러니까 씨름을 하지 않아도 시장의 임금 인상 압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재원도 많이 안 됩니다. GDP의 0.8% 수준입니다. 한 16조 뿐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이 지난해 본 예산 기준으로 26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26조 원 투입을 했지만은 일자리 개선에 별로 체감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는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는 상당히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러니까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경제 생태계가 과거에 우리가 기성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지난 수십 년간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태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속에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우리가 순조롭고 가능한 빠르게 이행을 하려면은 결국은 청년 세대들, 우리가 흔히 80년대 이후 세대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바일 세대니 혹은 디지털 원주민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세대들한테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적으로요. 이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굉장히 친숙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한테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들한테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는 국가가, 사회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해줘야지만이 이 청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은 반드시 그러니까는 기성세대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려는 차원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좀 이렇게 좀 막막하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너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 이런 면에서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하실 때 또 세 번째, 과연 이 대단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해내는 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좀 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사회자의 특권으로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혹시 경상남도랑 개인적인 뭐 인연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가족 중에는 제 처제가 요 옆에 진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대단한 인연이시네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렇게 하나뿐이 없는 처제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인연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특별히 또 시간을 내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우선 사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하셨대요. 원래 이쪽에 직접 오셔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영상 하나 보고 또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된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보장복지제도인 기초수급제, 기초연금, 장애수당, 국민연금 등에는 어떤 기본소득제도가 시행된다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영상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이제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복지 이런 차원 속에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기본소득 개념은 지금 완성된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계속 진화 중에 있고요. 기본소득 용어가 처음 나온 게 우리가 1500년대부터 나왔듯이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소득은 지금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그러니까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거를 그러니까 기존의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의 눈으로, 기존의 제도는 되게 산업사회에서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제도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로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해결하는 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의 5가지 요건을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요건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경직적으로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1년에 뭐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한 번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에 대해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유연하게 만약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올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도 또 그것이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로 접근하다 보면은 기존의 그러니까 복지 철학하고 굉장히 많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생겨요.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기본소득의 의미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대개 한 2가지 정도로 압축되고 있죠. 하나는 복지적인 측면, 불평등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측면 속에서는 경제 정책. 이건 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주로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요. 소위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요가 부족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수요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이런 이제 경제 정책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플러스로 뭐냐면 혁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으로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로만 보게 되면은요,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론하고 그러니까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정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총수요로만 보게 된다면은 지역화폐로서 그러니까 연결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혁신의 원천까지 결합을 시킨다면은 그 앞에 2가지 갈등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로 접근한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혁신의 원천으로 본다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R&D 예산처럼, R&D 예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에서 일부를 배정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배정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만약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한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개인이 그러니까 살만한 충분한 기초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다 보장해주기 힘들어요. 그 재원만 가지고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가장 그러니까 경제력이 규모가 큰 나라조차도 한 개인이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이 생계 수요를 지원해줄 만큼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것은 지금 생산력 수준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그 기본소득의 내용을 너무 경직적으로 할 필요 없이요, 국토보유세를 만약에 도입을 해가지고 확보한 재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 줬듯이 그런 점으로 한 번은 우리가 지원하는 소득으로 우리가 주고,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예산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배정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기본소득의 내용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하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 기준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속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저는 그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기본소득은 진화 중이다.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경직된 사고라든가 이런 고정적인 시각에서 기본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5가지 조건이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질문 하나가 또 더 있죠. 그래서 또 추가로 그걸 보시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는 이정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백원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평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복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식이라든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기본소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의를 과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전체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어떤 역할,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복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빈곤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달리 표현은 사회적 최저 수준을 어떤 식으로 보장해 줄 건가.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최저소득 보정장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기본소득. 자, 최저소득 보정장치라는 것은 일단 사회적인 최저 수준 이하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최저 빈곤선까지 끌어올려 주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우리가 빈곤한 사람들의 빈곤한 수준에 해당되는 적재적소에 우리가 복지재원을 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장점은 있지만 문제점으로는 이 무엇보다도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립의지를 꺾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방식에서는 개인이 자립을 하게 되면은 복지급여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일과 복지가 서로 배타적인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식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왕자나 거지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 그 위에 개인이 노력한 돈을 얹어주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 기본소득은 근로동기를 자극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의 급여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소득은 우리가 흔히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하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옛날부터 있어 왔던 우리 옆에 있어 왔던 하나의 중요한 복지 철학 가운데 하나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분류체계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라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류 방식이 아마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가 포함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사회보험이나 공공구조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일종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서비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철학이나 원칙을 제시를 하는 거하고 도구로서의 어떤 사회 서비스가 같은 지위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스매치의 어떤 문제들을 초래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 자,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주로 독일이나 스위스나 유럽의 어떤 국가들 보면은 이 사회 서비스 대신에 사회보험 공공구조, 그 다음에 국가부양이라는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양에는 다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들이고요. 이 국가부양에는 다시 사회보상하고 보편성의 원리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보상은 일단 국가가 국민들이 훌륭한 일을 하고, 즉 나라를 위해서 싸우거나, 그죠?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바로 사회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보상은 일단 국가의 어떤 부조리, 뭐 독재 정권이라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사회보상. 이런 두 가지 사회보상의 어떤 방향이 있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회보상에 우리가 얘기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보편성의 원리. 국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따지지 않고,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보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바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보험 공공구조, 그 다음에 국가부양이라는 이 세 가지 틀을 우리가 정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회보장제도 뿐만이 아니고 기본소득제도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보상이라는 또는 국가부양의 어떤 원리라는 것들의 위치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체계를, 바람직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같은데 정말 6분에 걸쳐서 정말 열정적인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또 사회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요지를 잘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기본소득의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의 철학,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규모, 기능, 뭐, 그 다음에 복지와 기본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걸 포괄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제대로 또 모든 걸 답변을 하시려면 또 1시간짜리 강의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이 사실은 이제 사회보장을 사실 강의를 해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소개한 내용들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산업사회를 살면서 필요로 했던 것들을 되게 이제 그러니까, 이 소개를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흔히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런 용어를 쓰죠. 비동시성의 동시성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뭐냐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누적되어 오는 하나의 문제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문제들도 안고 살고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한편에서는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문제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의 제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새로운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를 또 설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기존의 그러니까 복지 체계라든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냥 유지를 하자는 겁니다. 유지를 하는 속에서 단지 뭐냐면 미래를 개척하는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나 기본대출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보험제도 같은 경우 국민연금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같은 게 또 이제 그러니까 일부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당분간 지속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지속시키는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미래를 개척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이겁니다. 경제 생태계를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문제. 이걸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나 보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는 국가라든가 사회가 그러니까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인 반면에 저는 지금 뭐냐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의 투자의 개념이라 이겁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의 개념으로서 좀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을 좀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주요 문제라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는데 그것을 기존의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만 접근해가지고는 사실 풀어질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만약에 미래를 개척하기엔 투자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투자를 하듯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투자 개념으로서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우리가 시야를 좀 넓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속에서 기본소득이 기본대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좀 생각하면은 기존의 사회복지라든가 사회보장제도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안 빚으면서 그러니까는 이걸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답변을 들으시면서 저도 좀 떠오른 생각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생겼는데, 사실 복지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직 대한민국은 OECD 전체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복지를 강화하고 나서 기본소득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논의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게 아주 그냥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지금 이제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면요, 그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존의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거를 다 그러니까 여기다 통일시켜가지고 기본소득에다 묶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들도 생기는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복지랑 보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죠. 객관적으로요. 국제사회 속에서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여유가 된다면 계속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관련되는 것들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개념으로다가 범죄에다 포함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미래를 개척하는 부분으로서 좀 이것을 자리매김을 한다면은 기존의 복지 전략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갈등을 안 빚으면서도 자기 위치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성진 님께서 또 바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보니까 저도 이제 기본소득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 항상 나오는 공통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기본소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들 이제 증세를 걱정하는 거죠. 이제 부담이 되니까 증세가 필요할 테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과 경로는 어때야 하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재원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국토보유세라든가 아니면 탄소세라든가 데이터세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그걸 제시하는 분들은 대다수 국민이 그러니까는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지를 할 수 있다. 한 90% 이상은 그러니까는 혜택을 더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이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기초 생계 필요로 하는 소득을 주려면요, 1인당 아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1년에 1200만 원을 1인당 주려면요, 우리 경제력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가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시행을 못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국토보유세를 걷는 거 가지고는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1년에 한 30만 원뿐이 못 줄 수 있는 거라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1년에 한 번 정도 전 국민한테 한번 주자 이겁니다. 1년에 30만 원으로요. 그것도 기본소득이라 이겁니다. 매달 안 주더라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으로서 특히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주는 어떤 기본소득은 사실 별도의 저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별도의 재원과 관련해서 저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사회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대기업들한테도 R&D 투자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이게 혁신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도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식으로 R&D 예산처럼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추가적인 만약에 재원이 필요하다면은요, 저희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 상위 10%가 그러니까는 전체 소득 중에서 한 100조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1년에요. 그럼 저는 거기서 지금 소득세를 좀 증세하더라도 한 10조 정도는 그러니까 1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 10조 정도라면은 적어도 20세에서 한 40세 사이에 있는 분들이 대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계산하면 한 1,35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을 그러니까는 한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한 5년간 매년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돈 규모가 한 8조 정도 필요해요. 계산해보면요. 그 8조 정도 자금은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경제 규모에서는요. 우리 경제가 지금 2,000조 정도 되거든요. 2,000조 정도 되는데 8조 정도 확보하는 것은 아까 일자리 예산도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26조입니다. 26조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8조 정도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규모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걸 굳이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하기 싫으면은 지금 소득세를 그러니까는 고소득 버는 사람들한테 100조 정도에서 그러니까 한 10조 정도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세를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차원 속에서 한 10조 정도를 그러니까는 더 증세를 한다면은 소득세 증세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근데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어떤 뭐 8조 정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선별적 기본소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다 주자 이겁니다. 탄소세 같은 것도 거두면 전 국민한테 다 주자 이겁니다. 예? 데이터세도 전 국민한테 다 주자 이겁니다. 근데 제가 어차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기초생계에 필요로 하는 소득을 매달 그러니까 12달 주기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긴 가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국토보유세를 거둔 거 가지고 전 국민한테 주고 1년에 한 번씩 주고 탄소세 거둔 걸로 1년에 한 번씩 주고 그런 걸 주자 이겁니다. 재난기본소득처럼요. 그러니까 주고 그다음에 저는 뭐냐면은 우리 사회 미래에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 게 특히 젊은 세대니까는 20살부터 한 39세, 40세까지 이들에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냐면 그들이 우리 사회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를 좀 준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기본 배당을 더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씩이라든가 해가지고 주면은 지금 제가 청년들이 그 창업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일자리 관련해서 만나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부모로부터 이제 다해서 손은 벌릴 수 없고 하는데 자기가 생계비 마련하려다 보니까는 아르바이트 서너 개씩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늦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도대체 집중을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뭐냐면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게 되면 아르바이트 한두 개 정도는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은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회는 저는 우리 사회가 줘야지만이 된다고, 줘야지만이 우리 사회 미래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해 주신 요지가 이제 그 합의의 어떤 과정을 질문을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설득을 하신다. 이렇게 증세 설득이 아마 답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그 설득은 정치권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지금 기존의 보수 진영하고 진보 진영에서 이 증세 문제에서요 부딪히는 부분이 보수 진영은 부가세를 더 걷자 그러고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그러니까 자산세라든가 저희 뭐 부유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득세를 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견이 없어요. 보수와 진보 진영이요. 근데 단지 이제 소득세에서 거둘 수 있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근데 저는 그 한계에 있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거둘 수 있더라 이거예요.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들에 대해서 좀 처음에 그러니까 제한적인 의미,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은 청년들한테 줄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심근이시라는 분이 사실 그 질문이 최저소득 보장 정책 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속에 다 들어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제조업 위주의 산업 체계에서 아까 우리나라 그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조업 위주의 산업 체계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적 변화를 위해 청년층에게 투자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성세대들의 주장이 아닌가? 과연 청년층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이런 질문이십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산업에서 청년들이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의 평균적인 젊은이들이 20대 후반에 산업공단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제조업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뭐냐면 한 56%는 보니까 대졸자들이에요. 한 20대 후반이면서요. 근데 그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한 250만 원 안팎의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는 대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한 30만 원, 350만 원 정도 벌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 직장에서 내가 미래가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서 떠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떠나봤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기성사회가 만들어낸 산업 생태계하고 기존에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못 갖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저거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거를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서 저는 접근하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기성세대들은 반대를 합니다. 사실은요. 대부분이 반대를 해요. 왜? 노는 사람한테 왜 돈 줘야 되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분은 기성세대의 주장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기성세대가 그런 주장하고 있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고 사실은 보질 못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 네. 이거는 저는 젊은이들이 전폭 지지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기성세대 중에 그런 말씀하시면 오늘 저도 여기 처음 한번 뵙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청년층이신지 기성세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기성세대 분들의 주장이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청년층들이 사실 몰라서 뭐 여러 가지 자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장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펼칠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주장을 하든 청년층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 기본소득 하면 떠오르는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죠. 네. 용해인 의원님 같은 분은 당장 내년에도 우리가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또 김문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 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제가 영입한 사람입니다. 제가 더불어시민 나가면서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국회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영입을 한 사람이에요. 영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면요. 우리 사회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저는 국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되게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되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당들이 굉장히 연령층들이 작아요. 다른 신생 정당들에 비해서도 특히요.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마침 또 이제 기본소득을 반영하고 있길래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의제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지 이제 그러니까 저것을 사회적으로 관철시키는 데 속에서 다듬을 부분은 있지만은 저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영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를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었네요. 네. 근데 그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또 다른 질문은 비인컴님이시네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에 대한 형태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건 제가 뭐 그동안에 혼자서 외롭게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차 재난지원금이 1차 재난기본소득이 굉장히 효과가 뛰어났어요.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데 2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소위 선별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어려운 사람들 두텁게 한다 그랬는데 결과는 그러니까 정반대로 나왔어요. 정반대로 나왔다는 점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경제학자들도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은요. 과거의 금융위기 때 같은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방역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돼 있는 건데 경제 생태계의 연결망이 다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이윽기 위해서 사실 그 소멸성 지역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그거는 경제학자들도 생각 못한 저 부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줘가지고 상위층들 같은 경우 그게 다 그러니까는 퇴장이 돼버렸는데 저축으로 우리 같은 경우 그게 그러니까는 이 돈을 돌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저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2분기 때 그러니까 OECD에서 성장률이 가장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방역의 힘이었었습니다. 방역은 결국 뭐냐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안 하면요 방역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국민들이 지금 마음을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요. 선별을 주면서 많이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그러니까 이게 흩어진 마음을 끌어모으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요. 이걸 만약에 방역을 해결 못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는 저는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방역의 기적을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다. 호소를 해가지고 방역을 그러니까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좋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요.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가 경험을 이미 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규모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는 저항이 있다면 최소한 1차 재난지원금 정도는 저는 해도 우리 GDP의 한 0.7%뿐이 부담 안 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은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답변 시작하실 때 외로운 싸움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패친이거든요. 저를 친구로 받아주셨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 글에는 한 3번 좋아요 눌러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페북에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면서 어떤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했잖아요. 2차 2분기나 3분기 성장률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 이게 1차가 뭐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해서 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지금 이런 역할을 좀 해주고 계신데 저도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멸성 상품권 같은 걸 주면 그것만 쓰는 게 아니죠. 나가서 자기 돈 더 써서 그렇죠. 쓰다 보면 이거는 이제 경제를 살리는 지원이 아니라 경제를 순환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오늘 상당히 많네요. 희란님이십니다. 재정적자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정책을 보면 기본소득도 힘든 것 아닐까요? 충분히 저는 걱정하실 것 같아요. 재난기본소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자,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IMF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IMF 뭐 개별 보고서가 아니라 IMF 전체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지금 뭐냐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GDP 대비 1%를 지출을 하면요. 그 공공지출을 늘리게 되면은 GDP 2.7%를 증가시킨다고 나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GDP가 한 2,000조가 조금 안 돼요. 그럼 1%면 20조입니다. 20조를 지출을 하게 되면은 2,000조에 2.7%면 54조입니다. 그러면 20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국가 채무가 증가하죠.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는 GDP도 54조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채무는 결국 뭐냐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GDP분의 국가 채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러니까 54조가 증가하고 분자는 20조가 증가하면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요? 지출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요, IMF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긴축 같은 거 소리에 꺼내지도 말아라. 지금은 그러니까 재정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가장 재정을 긴축적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성장이 중단돼 버립니다.
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 소득인 거예요. 한 나라의 평균 소득인 것이지, 성장률이 우리가 평균 개념은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마이너스 소득이 후퇴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절이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 닥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제가 오늘도 얘기했듯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GDP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경제 규모를 계속 파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이게 지금 하나의 우리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있는 거 까먹고 갈수록 그러니까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러니까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현명한 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 어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두렵기도 하거든요. 언론에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 뭐 또 국가가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좀 위축되는 것 같은데, 이제 투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기본소득에 대한 대상과 범위가 필요할 듯한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본소득의 또 부작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 원래 기본소득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기본소득이 원래는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최소한의,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 수입은 보장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제 개념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가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재원의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경직적으로 반드시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갈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매달 그러니까는 현금을 그러니까 매달 나눠주는 것도 경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만약에 국토보유세를 가지고 만약에 확보한 재원들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한 번 정도 딱 주자 이겁니다. 예? 주게 돼 그게 이제 50만 원이 될지 30만 원이 될지 계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세금에 따라서요. 그런 거는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이 되겠지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기본소득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에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할 각오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 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제가 아까 모두에 오죽하면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젊은 애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건 기성세대로서는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그러니까는 미래를 생각해서 좀 기본소득을 최소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투자 차원 속에서 우리 사회 미래를 만드는 하나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일에 투자하는 차원 속에서 좀 우리가 받아줘야지만이 기성세대는 저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와, 참 지금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저는 사실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의 일자리를 고민하고 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요 몇 년 사이에 제 제자들이 갈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은 자꾸 떨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 청년들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말씀을 해주신 건 정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추가 질문은 없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좀 마쳤으면 합니다. 괜찮으시죠? 시간? 그 사실 노예 해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인지를 하고 하는 것과 열정적으로 이걸 또 실천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 교수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뭐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있을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어떤 그런 계기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선생 일이에요. 네. 대학 선생 짓을 제가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숱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졸업을 시키고 하면서
아까 선생님께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갈수록 지금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 보게 되면 어떨 때 제가 가만히 캠퍼스에 보게 되면요. 아이들이 꼭 좀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뭘 하면은 자기의 미래를 그러니까 개척할 수 있다는 답이 보이면은 뭐라도 몸부림을 치겠는데 뭘 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생존할 수 있을지 이것조차도 잘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지금 아이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희망을 갖지 못하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 개인들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어른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기성세대들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이 살아왔던 시대하고 지금은 그러니까는 과거의 기성세대들은 대학 대충 졸업하면은 일자리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선생 짓을 한 30년 이상 하면서 아이들한테 사실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자꾸만 구멍은 작아지고 바늘구멍처럼 작아지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기성세대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최소한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그러니까는 좀 그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꼰대가 아니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워낙 또 열정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또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진인하님께서 제가 좀 아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진인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편적 지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권에서는 왜 반영을 안 한 것일까?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의 이런 위기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처음형 충격들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의 눈으로 과거의 경험으로 계속 이걸 새로운 걸 쳐다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경제학계에서도 굉장히 극단적인 보수적인 경제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경제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사실은 IMF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당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치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신념으로서 이걸 이제 종교적인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책이라는 것은 과학이 돼야 됩니다. 과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신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신념을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일부 정치인들은 그러니까는 자신의 그러니까 정파적인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자꾸만 이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입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판단을 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낄 수는 있다.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을 시인을 하고 첫 단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집피우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어긋나게 돼버리고 결국 그 피해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제가 이런 얘기를 페북에다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은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보다는 정파적인 이익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관료들도 상당히 그런 점에서 대동소이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결국은 눈을 부릅뜨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줘야만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이 경남 지역에서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첫 지역본부가 탄생을 했고
이게 한국의 기본소득 역사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오늘 또 열정적인 이 최 교수님의 강의와 또 답변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이걸 같이 들으셨던 분들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